취임 한 달을 맞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수사 축소와 인권 존중을 위한 수사 관행 개선이 우선 추진 과제이고 검사장 전용 차량도 오늘부터 폐지됩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장관 동생이 강제 구인됐습니다. 법원은 허리 수술을 이유로 영장 심사를 미뤄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는 세 번째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 개혁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와 민생으로 국정에 화두를 돌렸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잘 대응했다고 평가하고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핵심 축인 수출이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상품 수지 흑자는 1년 전과 비교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5년 7개월 만에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올 7월까지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1,854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민생 분야 생활 적폐로 규정하고 지급 제한을 5년으로 늘리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화성 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가 8차 사건 때도 의심을 받았다가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인으로 확정돼 19년 옥살이를 한 윤모 씨는 거듭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재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 우익의 테러 협박과 아베 정권의 압박으로 전시가 중단됐던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재개됩니다. 일본 국내외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상황과 전시 재개 소송까지 거치면서 결국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경기와 강원, 경북 산간에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2004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이른 한파특보입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와 내일 아침 강원 산간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검찰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근의 전국을 국론 분열로 보지 않는다는 대통령에게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개혁을 기대하겠다. 유체이탈 화법이다.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검찰 조직 정상화 방안을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의 사명은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망설임 없이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민주적 통제로 권력 검찰을 국민 검찰로 되돌리시기를 기대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책임의 피로 온 나라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놓고 그것을 직접 민주주의로 포장하고 있다면서 조국 장관을 파면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이 끝모를 오기와 집착으로 국론 분열과 깊은 대립의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론 분열이 아니라는 말, 상식과 양심의 분열입니다. 유체이탈식 화법입니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 부대표 역시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싸움만 붙이고 있다면서 조국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민생에 집중하는 조직 개편, 인권에 부응하는 수사 관행 개선 등 연내 추진 과제 역시 선언이나 계획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이번 개혁안이 수박 겉핥기식일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의 당사자인 조 장관이 개혁을 말하는 것이 모렴치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직접 수사 축소와 별건 수사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신속 추진 과제로 직접 수사를 줄이는 대신에 형사 공판부를 확대하고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지침을 만들어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거점청에만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 수사부를 설치하도록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존중을 위해 장시간 조사나 심야 조사, 별건 수사 등을 제한하고 출석 조사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당장 오늘부터 검사장 전용 차량 운행을 중단하는 내용의 운영 규정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조국 장관 얘기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시고 계신 국민들의 힘으로 하루하루 견디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이 자리에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검찰개혁에 매진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구속영장 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하다가 검찰에 강제 구인된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법원의 신문 절차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씨의 신문 포기서가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신문을 취소하고 서면 심사를 통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조 씨 측은 허리 디스크가 악화해 수술을 해야 한다면서 심사 기일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냈지만 검찰은 오늘 오전 부산에서 조 씨에 대한 강제 구인장을 집행했습니다. 한글날인 내일 서울 도심에선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는 내일 낮 1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 모여 조 장관의 사퇴와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고 청와대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세종대로와 사직로, 효자로 등 광화문 일대 교통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 정오부터 밤 10시까지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정체 구간을 우회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 이후 두 번째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정부가 잘 대처해왔다면서 정치권도 민생을 위한 입법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조국 장관 논란에서 벗어나 경제 활력을 만드는데 국정 동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여야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국회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장관 임명 한 달,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째 국무회의를 청와대에서 주재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차를 마시는 시간, 조 장관은 카메라를 의식해서인지 먼저 회의장에 들어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지난달 현장 국무회의에서도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던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국민들의 응원 덕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잘 대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화, 대중소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100일에 맞춰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소재부품 경쟁력위원회가 가동된다면서 우리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재부품 장비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지원도 전방위로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기 위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한다며 국정의 초점을 기업 활력 제고에 두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큽니다.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안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합니다. 규제 혁신에도 더 속도를 내고 입법이 지연될 경우에는 적극적인 유권 해석을 통해 효과를 내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장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 후 한 달 동안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검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이나 기업 활력을 먼저 챙기는 모습 등을 통해 경제와 민생으로도 전국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국회의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답답한 상황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3분기에 7조 7천억 원 흑자를 기록하며 기대 이상의 깜짝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특히 갤럭시 노트 10의 흥행으로 이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부문이 선전했는데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바닥을 쳤다, 즉 저점을 찍고 회복 국면을 맞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출시된 삼성전자의 차세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10입니다.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출시 25일 만에 국내 최단기간 100만 대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런 갤럭시 노트 10의 흥행 성공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영업이익 잠정치가 7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던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2분기보다는 17% 늘어난 수치입니다. 매출액도 62조 원을 기록하면서 1년 만에 다시 60조 원대로 복귀했습니다. 모두 시장의 전망치를 웃도는 성적표입니다. 특히 갤럭시 노트 10의 흥행이 스마트폰과 소형 디스플레이를 견인하면서 모바일 부문에서 2조 원가량의 흑자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반도체 가격도 안정화되면서 바닥을 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D램 가격이 하락세가 지금 멈추었고요. 저희는 연말이나 연초에는 가격이 반등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를 기점으로 실적이 꾸준히 상승할 거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메모리의 업황 부진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데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해 본격적인 회복세를 장담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특히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역시 향후 실적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이준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거래 결과인 경상수지가 넉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흑자 규모가 크게 쪼그라들었습니다. 특히 상품 수지 흑자 폭이 5년 7개월 만에 가장 적었는데요. 불안정한 대외 여건 속에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수출 부진이 흑자를 깎아 먹었기 때문입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축 가운데 하나인 수출은 10달째 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감소세가 줄어드나 싶더니 넉 달째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수출 부진은 국가 사이 거래 결과인 경상수지에도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지난 8월 경상수지는 52억 7천만 달러로 넉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런 흑자에도 웃지 못하는 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가까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상품 수지가 결정타였습니다. 수출과 수입의 차액인 상품 수지는 1년 전과 비교해 흑자가 반토막 나며 5년 7개월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상품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5.6%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 분쟁 심화 등 대외 여건 악화, 반도체 및 석유류 단가 하락 등에 주로 기인합니다. 이딴 경제지표 악화에 국정감사에 나온 이주열 총재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쉽게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출 비중이 큰 나라에서 경상수지가 감소한다는 건 그만큼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2.2를 당초 전망한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내년 성장률도 저희들이 한 석 달 전에 2.5로 제시했습니다만 내년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최근 세계 경제가 둔화하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오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부정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곳에 예산이 쓰이다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 규모가 1,85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647억 원을 환수 결정했으며 나머지 금액도 환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12만 건에 601억 원, 지방보조사업은 1,358건에 46억 원입니다. 유형별로는 고의나 거짓 등 의도적인 부정수급이 162억 원, 경과실 등으로 인한 과오 지급이 485억 원이었습니다. 일본 국제예술제 출품을 했다가 사흘 만에 중단됐던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재개됐습니다. 무익들의 협박이 심했던 만큼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금속 탐지기 검사까지 거치도록 했습니다. 도쿄 황보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아이치 트리엔날레 기획 전 표현의 부자유 그 후에 출품됐다가 사흘 만에 벽 속에 갇히는 수모를 당해왔던 평화의 소녀상이 다시 관람객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우익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압력 등의 영향으로 전시가 중단된 지 66일 만입니다. 우익들의 협박이 극심했던 만큼 이번엔 까다로운 안전대책이 새로 마련됐습니다. 관람은 하루 2번, 인원은 추첨을 통해 각각 30명으로 제한했고 관람에 앞서 신분 확인과 금속 탐지기 검사도 거쳐야 합니다. 또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주최 측 가이드와 함께 관람하도록 했습니다. 내부 사진 촬영과 SNS 배포는 금지됐습니다. 소녀상 전시 중단에 항의하며 출품작 전시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변경한 일본 국내외 작가들도 전시를 재개했습니다. 見に行こうかなと思って京都から来ました。再開されてよかったなと思って。늦게나마 사태가 일단락된 데 대해 반기는 분위기도 있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はっきり言って嫌な思いしかさせないじゃないですか。そんなもんにね税金使うなんてねありえない。 행사 주최 측 인사 중 한 명인 나고야 시장은 전시 재개에 반대하며 연자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시 중단을 둘러싼 후폭풍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사전 보고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미 결정된 보조금 지급을 전면 취소한 데 대해 주최 측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단지 행정적 문제로 내린 결정이라고 일본 정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누가 봐도 소녀상 전시에 대한 불만에서 나온 조치가 분명해 보이는 만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ITN 황보연입니다. 네, 오는 10일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중국 기관과 기업 28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빅딜을 원한다며 중국과의 무역 협상 전망을 낙관했습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상무부가 28개 중국 기관과 기업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민정부공화국과 19개 산하기관, 아이플라이텍을 비롯한 8개 기업이 제재 대상입니다.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미국이나 미국 기업으로부터 부품 등을 구매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상무부는 중국 신장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구르족 등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인권 침해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번 조치가 다가오는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과 별개의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에서 부분 합의가 아닌 빅딜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가을 안에 포괄적 합의를 이루는 게 목표라며 이번 협상에 대한 낙관론을 폈습니다. Now they're coming to see us on Thursday and Friday. We think there's a chance that we could do something very substantial. 하지만 이번에도 실질적 진전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핵심 요구 사항인 지식재산권 보호법 개정을 거부하고 있고 산업정책 등의 쟁점을 협상 의제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 상무부의 대중 제재 발표와 중국 당국의 홍콩 시위 강경 진압 여부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한글날인 내일 강원 산간의 기온이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내려가고 내륙 기온도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15년 만에 가장 빠른 10월 한파특보가 내려진 곳도 있습니다. 10월 초 날씨로는 어색하긴 한데 찬 공기가 태풍의 북상을 막는 방어막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찬바람이 점차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북서쪽 상공에서 영하 15도 안팎의 찬 공기가 남하하고 있기 때문인데 밤사이 강원 산간 지역은 올가을 첫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 내륙에서도 첫 서리와 첫 얼음이 관측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밤사이 북서쪽 상공에서 찬 공기가 남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산간과 중부, 경북 내륙은 전일보다 10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글날 아침 대관령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내려가면서 지난해보다 이틀 빨리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륙도 철원 1도, 대전, 대구 7도, 서울 8도 등으로 전날보다 10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때이른 추위에 경기 동부와 강원도, 경북 내륙에는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10월 상순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건 2004년에 10월 1일 한파특보 이후 15년 만에 가장 빠른 것입니다. 한글날 남하하는 찬 공기 덕에 최강 태풍 하기위스는 더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일요일쯤 도쿄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육상이나 해역에 태풍 직접 영향 가능성은 적어졌습니다. 다만 이번 주말 동해안과 동해상, 남해상에서는 강풍과 함께 너울성 파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2, 3단계 노조가 이틀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 9호선은 어제와 같이 100%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언주역부터 중앙보훈병원역까지 13개역을 담당하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지만 대체 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차질 없이 운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조 파업 기간인 내일까지 정상 운행을 이어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집중 발생을 한 김포, 파주, 연천 지역의 돼지 수매를 오늘 중으로 완료해달라고 해당 지자체에 촉구했습니다. 또 돼지 수매를 마친 농가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즉시 시행해달라면서 여기에 필요한 업체와 인력, 장비, 매몰지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어제까지 전체 수매 대상 92곳 가운데 58곳이 수매 신청을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가 모방 범죄로 결론 났던 8차 사건 때도 용의선상에 오르긴 했지만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인으로 지목이 돼 처벌까지 받았던 윤모 씨는 최근에 경찰을 만난 자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법조계에서는 재심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88년 9월 13살 박모 양이 살해된 8차 화성살인 사건 당시 이춘재가 용의선상에 올랐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 기록에서 이춘재를 대면 조사하고 채모까지 채취한 기록이 발견된 겁니다. 하지만 이춘재는 수사망을 빠져나갔고 이듬해 윤모 씨가 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주변 지역에 살던 수백 명이 비슷한 조사를 받았고 이춘재의 혈액형이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됐던 B형이 아니어서 용의선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이춘재에 대해선 윤 씨의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된 방사성 동위원소 감정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비용 문제 때문에 일일이 감정할 수는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춘재가 여러 차례 용의선상에 올랐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당시 경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범인으로 확정돼 19년 넘게 옥살이를 한 윤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로 범행을 자백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윤 씨는 현재 재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자 되겠다는 주장이 이춘재의 자백이 또 그걸 뒷받침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가볍게 볼 수 있어요? 이춘재와 윤 씨의 주장만으로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를 놓고는 법조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그리고 모텔 손님을 살해하고 잔혹하게 시신을 유기했던 장대호도 기억하시죠? 장대호가 법정에서도 막말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반성하는 기미는 전혀 없이 사형도 괜찮다는 말까지 내뱉었다고 하는데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다음 달 5일 바로 선고할 예정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장대호의 첫 재판에서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엷은 미소까지 보이며 법정에 들어선 장대호는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이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거주지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묻는 판사 질문엔 아예 답변을 거부하는 등 재판 절차를 무시하는 태도도 보였습니다. 미리 제출한 의견서에선 폭행과 모욕, 금전적 피해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해 동기를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포기했으니 사형도 괜찮다는 뜻까지 전달했습니다. 재판 중엔 방청석에 앉은 유족을 빤히 쳐다보며 미소를 짓는 뻔뻔함도 보였습니다. 참다 못한 유족이 장대호를 향해 울분을 쏟아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잔혹한 살인 행위가 세상에 드러났을 때와 전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죽을지 모릅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원도 장대호가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만큼 공판을 한 번으로 마치고 다음 달 5일 곧바로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이 된 20대 계부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12일부터 2주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빌라에서 5살짜리 의붓아들 B군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B군의 친모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UST가 상급기관 몰래 처장들의 직책 판공비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창 포상금도 규정을 바꿔서 보직자들은 이전보다 최대 10배 이상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32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UST. 지난해 말 직책 판공비를 인상하면서 유일하게 처장급 판공비만 10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30% 올렸습니다. 어찌된 일일까? 알고 보니 교학처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내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조치였습니다. 판공비는 인건비나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상급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전 협의를 거쳐야 했지만 이마저 생략했습니다. 사실상 셀프 인상의 몰래 인상입니다. 상급 감독기관의 승인 없이 처당들의 처우 수준을 갖다가 스스로가 인상했다면 원상복귀되는 것이 원칙이다. UST에 이상한 일은 또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던 표창 제도를 갑자기 보직자와 일반 직원으로 나눈 겁니다. 포상금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에서 기본급의 5%에서 10%로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팀장 이상 보직자들은 포상 확률이 커지고 포상금도 대폭 늘게 됩니다. 기본급이 높은 처장급은 포상액이 최고 10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UST는 학교에 따라 판공비 지급 기준을 개정했고 표창제도는 직원 만족도 제고와 실적 중심의 조직 문화 구축을 위해 개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는 그 학교에 의거해서 절차를 진행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나옴으로써 저희가 그 관련 상급기관 규정을 잘 인지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UST 처장 3명 가운데 2명은 전직 과기부 출신으로 이들이 요직을 차지하며 본인들 이속만 챙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을 모셨다는 거는 그런 것들에서 미스를 줄이기 위해서 행정 전문가로 모셨을 텐데 그렇다면은 처장이 알고도 묵인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 그분도 몰랐다면 그것 또한 더 문제가 된 거죠.
과기정통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계는 UST 외 다른 기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공예의 세계적인 향연,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개막을 했습니다. 도시재생으로 탈바꿈한 문화제조창에서 41일 동안 열리는 이번 비엔날레, 공예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 김동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의 주제로 공예의 미래와 꿈을 황홀하고 아름답게 펼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비엔날레에서의 감상 포인트는 4년 만에 부활된 공모전입니다. 수준 높은 공예의 진수를 감상하고 공예도시 청주의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줄거리와 새로운 어떤 이상향을 산책길을 걷듯이 공예도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연출할 수 있다는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를 주기 위해서 이번 비엔날레에는 국내외 1,200여 명의 작가들의 작품 2,000여 점이 기획전과 공모전, 특별전을 통해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이번 초대 국가전은 중국으로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예 비엔날레는 상설 전시 공간 이외에도 사적인 정북동 토성과 역사 전시관 등 역사문화 공간에서도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공예라는 어떤 쓰임과 기능에서 출발했지만 그런 기능에서 벗어나서도 그 조형성만으로도 그 보람과 의미를 찾으실 수 있는 즐거움의 장소로 마지막을 꾸몄거든요. 11번째로 열리는 공예 비엔날레는 지속 가능한 공예도시 청주의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동호입니다. 11만 관객을 돌파하며 장기 흥행 중인 독립영화 벌새가 노르웨이 최대 규모의 영화제인 베르겐 국제영화제에서도 공동대상을 받았습니다. 영화제 측은 영화 속에 담긴 이야기들이 잘난 체 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빛나는 이미지들로 전해진다고 호평했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벌새는 각종 국제영화제에서 27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이틀 연속 극적인 끝내기로 승부가 갈린 키움과 LG의 준 플레이오프. 이번 시리즈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경험입니다. 내일 3차전 역시 이 경험의 차이가 승부를 결정지을 전망입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단 한 방으로 승부를 가른 박병호. 작정하고 직구를 노린 박병호의 선택은 투수가 가장 자신 있는 공을 던질 것이라는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2차전에서 베테랑 차우찬에게 연달아 삼진 3개를 당했던 박병호는 김대현이 나오자마자 2점 홈런으로 추격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9회 말 투아웃,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적시타 한 방도 서건창의 관록이 빛난 장면이었습니다. 이틀 연속 극적인 끝내기 승리를 거둔 키움은 고비마다 베테랑 선수들의 경험이 빛을 발하며 남은 시리즈에서도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와일드카드 때 TV로 시청을 했었는데요. 워낙 좋은 볼을 던졌던 것 같고 저희가 짜임새 있게 준비한다면 공략을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 LG는 마운드의 중심을 이루는 젊은 투수들이 단기전에 중압감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갓 만 21살이 된 마무리 투수 고우석은 혹독한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유중일 감독은 고우석의 이번 경험이 앞으로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역전패를 했지만 선수 너무 열심히 해줬고 2번 실패를 했는데 글쎄 계속 가야 안 되겠습니까? 1, 2차전 모두 큰 경기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의 활약이 극적인 끝내기 승부로 이어진 가운데 3차전에는 키움이 20살 젊은 투수 이승호를, LG는 최후의 보루 켈리를 선발로 내세웁니다. YTN 허정훈입니다. 역대 프로야구 오른손 투수 중 가장 많은 161승을 거둔 정민철 해설위원이 한화 이글스 새 단장에 선임됐습니다. 한화 구단은 3년 임기를 마친 박종훈 전 단장의 뒤를 이어 한화 선수 출신인 정민철 단장이 프런트를 이끈다고 밝혔습니다. 정민철 신임 단장은 1992년 한화의 전신인 빙글에 입단해 2009년 은퇴할 때까지 국내에서는 한화에서만 뛰었고 2000년과 2001년에는 일본 요미우리에서 활약했습니다.
네, 가장 오른쪽에 이제는 고인이 된 노회찬 전 국회의원, 또 가운데는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이죠. 아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한데 모여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올해 우리말 사랑꾼에 뽑힌 겁니다. 노 전 의원은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키는 법안을 발의하고 정치 용어를 한글로 바꾸는 데 앞장을 섰고요. 또 아미는 우리말로 된 노래를 함께 부르고 한글 팻말로 응원을 해서 전 세계로 한글을 알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반크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기미 독립 선언문을 우리말로 옮기는 역할을 했다고 하죠. 뉴스 큐레이터 오늘은 한글 단체가 선정한 우리말 사랑꾼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퇴근길은 찬바람에 대비해서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날씨가 한층 더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9시에는 서울 기온이 13도, 자정엔 10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한글날인 내일 아침은 8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를 기해서 경기 동부와 강원, 경북 북동 산간 지역에 15년 만에 가장 빨리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파특보는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질 때 내려집니다. 내일 아침 대관령 기온은 처음으로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그 밖에 내륙에서도 한 자릿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때이른 추위가 찾아오면서 내일 아침은 산간과 내륙 곳곳에 첫 서리가 내리겠고요.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종일 맑겠고요. 낮엔 서늘한 날씨를 보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서울 기온 20도, 강릉 23도, 안동 20도, 대구도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반도 상공으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태풍은 동쪽으로 방향을 틀겠습니다. 19호 태풍은 주말쯤 도쿄 남단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일본을 향하면서 당분간 우리나라는 맑겠고요. 모레까지 때이른 가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큐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